오늘은 정은희 씨의 안개라는 곡이 생각나는 날씨였습니다. 당시 정은희 씨가 이 곡을 발표했을 때는 나이가 17살이었다고 합니다. 1969년도에는 대한민국이 전쟁을 극복하고 현대화와 근대화가 본격적으로 들어오던 때였고,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국민들에게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던 시대였습니다. 아픈 현실 속에 있었지만 머물러 있을 수만도 없었던, 극복하고 넘어가야만 하는 막막한 생계라는, 당장 눈 뜨면 해결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으니까요.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 장래를 꿈꿀 수가 있었다고나 할까요? 장래가 그래야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지 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당장 살아가야 가능한, 그래야지만이 존재할 수 있으니까요. 그 시대의 17의 소녀였던 정은희 씨는 지금은 76이 넘으셨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상당한 매력적인 보이스를 자랑하고 계십니다. 목소리는 인간의 신체 중에 가장 노화가 적게 오는 곳이라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소화해내기 어려웠던 안개. 하지만 대한민국의 시대가 상황이었던 만큼 그 어려웠던 곡의 무드도 소화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정은희 씨가 17살에 불렀던 안개와 원숙한 노년의 연륜의 향기가 깊이 느껴졌던 헤어질 결심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76에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17과 76. 두 곡을 시작으로 해서 제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좋아하는 느낌만 줘. 내가 알아서 다 도와주니까. 걸어가는 저 푸른 바다에 버려요. 안개만이 깊은 데 따뜻해. 자욱한 이 아무도 못 거리 찾게 해요. 그 언젠가 다정했던 그대의 그림자 하나 이 동네에 왜 왔어요? 생각하면 무엇 하나 지나간 추억 나나나나나나 그래도 애타게 그리는 마음 그 사람은 어디에 갔을까 우리 일을 그렇게만 하지 말아요 이렇게 만만합니까? 안개 속에 안개 내가 속에 외로이 안개 속에 하염없이 나나나나나 나는 간다 돌아서면 가로막는 낮은 목소리 바람이여 안개를 그 사람은 어디에 갔을까 생게 됐어요. 안개 속에 안개 속에 눈을 떠라 안개 속에 눈물을 나나나나나 감추어 벽에 내 사진 붙여놓고 잠도 못 자니 오로지 내 생각만 해요. 선혜씨!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3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21세기를 살면서 타임슬립을 한 듯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시작된 비상계엄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1950년에서 60년도, 60년에서 70년도, 말로만 들었던, 교과서에서만 배웠던 권력자들이 흉흉하게 해왔다던 그 계엄을
두 눈 앞에서 읽고 있는 대통령의 모습을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전해드린 정은희 씨의 안개, 이 곡이 발표되었던 시대는 69년도 우리나라가 비상계엄이 틈만 나면 일어났던 시대였습니다. 안개, 암묵했던 우리의 시대적 배경을 표현해준 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안개가 걷히고 나면 밝은 햇살이 비치는 날이 올 테니까요. 그 시절을 함께 응원봉을 들었을 법한 17살의 정은희 씨는 생계를 위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물론 그녀는 놀라운 재능이 일찍부터 발견되어서 가수가 된 것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그녀의 그러한 마음은 정은희 씨 본인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모르겠죠. 음, 2024년 12월에 대한민국의 소녀들, 계엄을 겪었습니다. 응원봉을 들었습니다. 국난극복이라는 시대적인 변화 앞에서 당시에는 계엄이 분명히 정당한 방법이 아닌 것을 알았지만 당장 먹고 살기가 급급하다 보니 우리 국민들이 모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었을까? 모이고는 싶었지만 감히 정치활동조차도 할 수 없었겠죠. 그 마음을 조직화하고 이끌어 나가기에는 생계가 더 급했으니까요. 당장 먹고 사는 것부터 해결을 하자. 그 마음을 고이 간직하고 1980년도에 들어서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민주화 운동에 적극적으로 발길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당시에는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생활이 안정화되었고 이제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그런 계엄의 대통령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시대를 상기시켰던 2024년 12월이었습니다. 물론 저도 겪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1980년도생입니다. 80년 5.18. 엄마는 초산이어서 저를 예정일보다 늦게 출산을 했어요. 초산의 노산이었다라고 합니다. 당시 친가였던 본가가 친가인 전주에 있었는데 친할머니께서는
상황이 안 좋아 보였나 봅니다. 친정인 엄마의 친정인 서울로 올라가서 출산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로부터 열흘이 지난 26일 날 제가 이제 태어났는데요. 당시에도 병원이 문을 연 곳이 없어서 기자였던 아버지는 어렵사리 아현동에 있는 조산소의 한 곳을 간신히 부탁을 해서 제가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거창하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내란 문제 때문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볼까 해서 이렇게 거창하게 한마디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윤석열의 내란으로 치러졌던 대선이었습니다. 엄청난 국가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조희대가 한덕수를 만나고 안 만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윤석열 판사였던, 현재도 판사죠, 쥐기현 판사에 대해서는 일단 여러 가지 의혹으로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입니다. 그런 판사가 내란 재판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 입장에서, 판결을 기다리는 입장에서 많은 의혹을 안고 있는 판사의 재판을 공정하게 바라볼 수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자로 계산되어야 할 것을 시간으로 계산해서 내란 속의 윤석열을 풀어준 판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쪽 사람으로 낙인 찍혀져 버린 불공정한 판사라고 우리 국민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일부 국민은 아니라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대다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뢰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장이 결백하다고 주장하고 싶다면은 쥐기현 판사에 대해서 처리를 먼저 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선 직전에 파기환송한 것부터 대법원장은 해명을 먼저 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소한 루머에 발끈하는지 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제 와서 이러는 것인지. 법률적으로 이재명 대선 후보의 자격을 박탈시킴으로써 출마를 막아버리려고 한 건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만 안 되면 되는 것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가 아니면 누가 나오든지 간에 김문수, 한덕수가 있으니까 당시 결과가 박빙 아니었습니까? 여기에 대법원장은 한 방을 가한 것입니다. 정치의 한복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사법권의 독립을 논한다고요? 사법권의 독립을 지킨다고 하는 법관들이 사법권 독립을 운운하시는데요. 사법부의 독립 내팽겨졌습니다. 정치적 행위를 했단 말입니다. 정치판에 들어왔습니다. 스스로가 정치로 들어와 놓고는
사법부의 독립을 운운합니까? 특별재판부는, 전담재판부는요, 대법원이 사법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정치 일선에 나섰기 때문에 사법권의 독립을 바로잡기 위해서 시스템화하려는 국민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판결 자체는 모순투성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판결 자체는 경력대등재판부에서 부장판사급 이상 판사들이 고심 끝에 내린 판결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 판결이 아닙니다. 단순한 결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선 후보께서 당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해당 판례에 대해서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최신 판례였습니다. 어떤 판례였는지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려 볼게요. 대법원의 최신 판례는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지 말라라는 판례였습니다. 이 해석은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지 마라라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제가 전달했습니다. 최신법을 공부한 제가 전달을 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기억에 관한 것은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그것을 가지고 공법으로서는 처리하면 안 된다라고 법리에 맞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해당 판결에 대해서 과거 20여 년 전 발생되었던 자신의 범죄 행위를 반성하고 뉘우쳤던 한 대학생이 자신이 자살함으로써 유서를 남겼거든요. 자신의 기억을 처벌할 수 있느냐, 이것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뒤집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판결 자체를 본인 스스로가 뒤집으셨습니다. 기존 판례를 적용하지 않고 반대로 내린 판례였습니다. 사진을 모른다라는 확장 해석에 대해서 불리하면 불리하게 판단하지 마라 라는 것에 대해 고등법원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적용해서 납득할 만한 판결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해당 판결을 내린 판사에게 강제로 다시 판결을 내리게 한 거 아닙니까?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조직적인 쿠데타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장이 혼자 이러한 결정을 하고 움직였을까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는 않는 이것을 기획하고 세부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조희대라는 대법원장을 움직이게 했던 보이지 않는 기획 세력이 반드시 존재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획 세력으로 인해 한덕수가 출마를 갑작스럽게 하게 됐고, 김문수에서 한덕수로 후보 교체를
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 세력은 이들과 같은 세력이다라는 것을 유추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력은 같은 세력입니다. 지금 내란 특검에서 이 뿌리를 캐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은석 특검이 잘 하고는 계시지만 좀 비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답답해서 말씀드립니다.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최혜병 특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 시발점은 최혜병 사건이 극적으로 발현되면서 이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동기부여가 되는 사건이었던 것이고, 이것으로 시작으로 해서 발생된 시간을 쭉 타고 내려가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내란이라는 결과를 따로 떼어놓고 보지 마시고 최혜병 사건부터 시작을 해서 역순으로 내려와 보시라라는 것입니다. 부분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전체를 하나로 묶은 뒤 나눠 보시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시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지금 내란 재판부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내란 재판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상황에서 내란에 대해 처단을 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이 국가적이고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다라는, 기록에 남겨야 한다라는 증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확실한 증거. 지금까지 특검부의 절차로 봤을 때 단 한 발도 떼지 못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입장만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를 포함한, 제가 우리 국민이라고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내란 사건으로 인해 올 해를 넘기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고 주문까지 했습니다. 이 역시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님께서도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온 국민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셔라.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선 후보께서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핵심은 이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전담재판부, 재판부에서 특검과 재판부가 콜라보를 함으로써 특검과 재판부가 직속으로 연결이 돼서 증거 수집부터 조사까지 하자라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구상은 저는 이렇다라고 감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란 재판부까지 가서 설치만 해서 목적을 이루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민주당 당대표 정청래 씨, 법사위원장 추미애 씨, 법사위원이라는 서영교 씨 등등 갑자기 뛰어들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퇴하라라는 말을 합니다.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이자들이.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중간은 생략하겠습니다. 맥락 없이 이자들이 이 사람의 사퇴를 주장하고 나섭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김명주 의원은 대법원 앞에서 사퇴 시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김어준 유튜버는 방송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신의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비추어졌냐?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죽이려고 하는 모양새로 이자들이 비춰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거기에 이상한 유튜브들의 썰까지 끌어들입니다. 제대로 내란 재판부를 만들어서 제대로 재판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의 사태가 무슨 말입니까? 맥락을 흐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판부를 만들자라는 말에 브레이크를 건 것입니다. 이자들이. 내란 재판부를 전담으로 만들어서 기록을 남기자라는 것입니다. 이 민주당 의원들이 김어준과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오버들을 떨고 있습니다. 감히 자기들 마음대로 건방지게 지랄 발광들을 하고 있어요. 모르면은 물어라도 보든가 해서 여당 아닙니까? 계획을 짜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부의 국정 운영에 흐름과는 반대가 되는 상황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다 아는 것처럼. 정청래 당대표는 원내대표와는 기자들이 인터뷰조차도 가로막으셨다면서요. 본인이 대통령실과 소통을 직접 하니 본인과 인터뷰를 해야 되는 거라고 가로막으셨다면서요. 기자의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매번 어떻게 그렇게 발목을 잡습니까? 정부의 국정 운영의 흐름과 반대가 되는 정청래 당대표, 추미애 법사위원장 6선이나 내셨다는 분이, 서영교 법사위원, 정치도 하지 않으면서 정치에 깊게 관여하고 있는 김어준 씨. 당신 김어준 씨는 정치를 해 이럴 것 같으면 책임은 지기 싫은가? 책임은 지기 싫고 권한은 행사하고 싶어? 그럼 야비한 거지. 당신 정치를 해 그럴 거면.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불량한 직들을 각양각색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자라서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선의로 이러는 것도 아닙니다. 일부러 그러는 것입니다.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실에는 정치부에서 잔뼈가 굵은 정치부 출신 기자가 정치인의 언어를 해석할 수 있는 정치부 기자를 반드시 대통령실에 인재로 채워 넣으시라라고 부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강유정 대변인 뭡니까? 이 여성 앞으로도 계속 사고를 칠 것입니다. 영화 평론했던 자입니다. 영화 평론했던 사람이 무능력하다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의 언어를 해석할 능력이 부족하고 무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나보다도 대통령의 언어에 대해서 해석을 못합니다. 대통령실의 언어, 대변인의 언어는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언어 해석 중 가장 고품격으로 나와야 되는 언어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매번 반복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요, 매복전과 복병전에 아주 강하신 분입니다. 아무렇게나 말씀하시고 거기다 대고 사적 복수심에 눈이 멀어서 앞뒤 돌아보지 않고 독재자처럼 강유정 대변인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동참이나 하고 동의를 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 자리에 있는 나는 한 번도 만난 적 없지만 난 알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러한 대통령을 그렇게
만듭니까? 대충 감 잡고 때려서 어떻게 실수를 그렇게 합니까? 강유정 대변인 당신 자발적으로 사퇴하십시오. 책임지고. 이 TV조선의 기자 질문은 아주 단순합니다. 지난번에 대통령님이 공항에 나가셨으면 하는데 사전에 여쭤봤겠죠. 그 300명 국민들에게 얼굴 공개도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강윤시 이제 비서실장이 나오신 걸로 추정을 합니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예상한 게 틀린 적이 있습니까? 틀린 적 거의 없다. 결과로만 입증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정치 쪽까지도 말씀을 드리게 된 이유가 저는 원래 정치 철학을 말해갖고 정치적 시각을 여러분께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말이 잘 좀 버벅댔는데요. 이해를 좀 해주시고, 제가 정치 부분까지도 이렇게 손을 대게 된 이유는 문재인 정부를 겪으면서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의 말도 안 되는 의대 정원 2,000명 보면서 당장 제가 의료인입니다. 이거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간호사인 저는 마취 간호사입니다. 저는 요즘에 그럽니다. 너네 간호학과 가지 마라. 간호학과 가지 마라. 이런 말 합니다. 어차피 간호사 돼봤자 올라갈 때는 끝이 보인다. 백날 의사보다 잘하고 실력이 뛰어나도 네 손으로 수술 하나조차 못한다. 차라리 공부 조금 더 해서 의사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간호학과를 차라리 없애라. 그럴 바에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현실이고,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해야죠. 근데 그렇게 막무가내로 늘리는 것은 아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서 도저히 이거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뉴스를 보고 뭘 해도 내가 예상한 게 딱딱 들어맞더라. 그러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정치적 발언을 비토하기 시작한 것이고, 예측한 게 다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제 예측을 구독자가 적지만 많이들 따라합니다. 성과로 보여줘라. 성과로. 다음 시간에는 사법개혁과 내란 특별재판부,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검찰청 해체, 제가 가장 먼저 만든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퍼져버렸으니까 김밥천국 됐다라고. 해체라는 말은 정치적 발언이었지 해체가 되라고 한 말은 아니었다. 와전됐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검찰 해체가 어떤 의미이고 공소청, 중소청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행안부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개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